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건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마지막 유괴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사건이 이제 97년 8월 30일 날 발생한 사건이고 전현주 아동 유괴 사건이고 이 당시에 전현주가 8개월 임신 8개월에 사실 거의 뭐 만삭의 임산부였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맞아.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괴한 20대 여자가 몸값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영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초등학교 2학년 박대양이 20대 여자에게 유괴됐습니다.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서 이제 영어 수업을 마치고 귀가를 해야 하던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찾다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어떤 젊은 여성이랑 함께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엄마가 바로 이거는 유괴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경찰들이 집에 찾아와서 그 뭐 전화기나 이런 데에 다 그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달고 일단은 이 유괴범의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종 3시간 만에 이제 첫 번째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잘 있어요. 첫 번째 전화는 너무 짧게 통화를 해서 그냥 아이는 잘 있다 요 정도로만 전화를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통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디서 전화가 오는지 그 위치 추적을 그 경찰이 전혀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게 다음 날 31일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전화가 옵니다. 그때는 조금 전화를 길게 해서 이 유괴범의 어떤 전화하는 장소를 특정하는데 이 당시 유괴범의 요구사항이 2천만 원을 가지고 명동 어딘가로 나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 있어요. 우리 애기 뭐 밥은 좀 먹나요? 원하시는 게 뭔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2천만 원을 주세요. 2천만 원이요? 아니요, 시간 끌 것도 없고. 한다거나 딴 짓을해서 그 카드가 우리 돈에 못 들어오면 그렇다면 못 보는 거지. 아, 그러면은? 어디서 전화를 했는지 발신 추적을 했더니 명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에서 발신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공중전화를 사실 거의 떼가서 거기에 있는 지문까지 채취를 하는 식으로 사실 노력을 하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이게 공개 수사가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다 몰랐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 인근에 있던 시민들에게 인상착의를 물었는데 시민들이 키가 작은 젊은 여성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같은 날 밤 9시에 한 번 더 전화가 오거든요. 그날 전화에서도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로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미 명동에서 발신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형사들이 명동에 이미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화하는 동안에 이 발신의 위치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동의 한 카페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걸 확인하고 전화를 거의 하는과 동시에 경찰들이 그 현장 카페에 막 올라가요. 출입문도 하나밖에 없었고 출입문도 이제 봉쇄를 하고 현장의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하는데 당시에 13명이 있었고 12명의 여성과 뭐 1명의 남성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특히나 이 전현주는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임신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내가 놀라서 너희가 이렇게 경찰이 들이닥쳐서 출입문도 봉쇄하고 사람들을 막 조사하니 아이가 너무 막 놀라서 내가 바로 병원을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을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근데 막 사람들도 주변에서 임신부가 저러니까 내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 경찰도 사실은 딱히 특별한 용의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임신부 여성의 그 지문만 채취하고 그냥 돌려보내줬고요. 나머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간단한 신분 조회와 지문 채취만 한 후에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나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좀 사건은 일단 종료가 되고 결국 범인 검거는 못한 거예요. 비공개 수사 기간 동안. 그래서 실종된 지 5일 만에 경찰이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자마자 정말 전 국민적인 관심과 또 이 피해자가 살던 지역에서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막 찾고 또 인터뷰도 하고 각종 제보도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면서 애를 데려가든가요? 그 언니가 오면서요. 우리 조카도 여기 다니자고 다니냐 그랬어요.
쌍둥이 2명하고 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엘리베이터 타는 걸 봤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은 유괴 용의자의 수배 전단을 손에 쥐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편 서초 구민들도 내일 저녁 양을 찾기 위한 긴급 반상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잡지 못하다가 한 9월 11일경에 어떤 중년 남성한테 전화가 와요. 네. 경찰에. 전현주의 아버지였어요. 아. 그래서 왜 전화를 했는지 들어봤더니 전현주가 집에 며칠째 들어오지 않는다. 내 딸이 들어오지 않는데 내 딸 집 앞에 며칠째 계속 형사들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왜냐하면 그때 카페에서 있었던 그 안에 네. 사실 범인이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현장에 그 13명에 대해서 경찰이 계속 확인을 좀 했던 거예요. 뭐. 그래서 경찰이 이 협박했던 그 목소리가 있잖아. 2천만 원을 달라라는 그 목소리를 들려주니 내 아버지가 내 딸이 맞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문을 그 공중전화에서 채취한 지문과 전현주의 지문을 확인해보니 일치하는 것도 이제 경찰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전현주가 이제 범인으로 완전히 특정이 되고 결국에는 실종 14일째에 그 전현주는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체포가 됩니다. 아이는 어떻게 예. 됐죠? 아이는 안타깝게도 유괴를 해간 당일에 이미 목 졸라 살해했던 걸로 밝혀졌어요. 이후에 집에 전화하면서 돈을 요구했을 때도 이미 아이는 세상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오늘 검거된 방대한 유괴 용의자 중 한 명인 전현주 씨가 지금 서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일단 1,000여만 원의 카드비 때문에 신결동집이 차압당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 1일까지 값으로 껴있던 300여만 원의 카드빚을 갚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사당동 51살 이모 씨의 2층 건물 지하실에서 방향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양은 목이 졸려 숨진 듯 목지 위에 상처가 있었고 입과 코에는 청색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아니 실종 14일째면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닌가요? 네,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은 3시간이에요. 3시간 이내의 아이를 찾으면 생존 확률이 75%이지만 그 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사실 사건도 장기화되고 아이가 살아있을 확률이 현저하게 확 떨어지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미 14일이라면 아동 유괴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이 좀 지체가 된 거고 골든타임은 사실 놓친 거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바로 유괴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빨리 했는데. 예, 어머니의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 안 된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파요. 부모의 제보로 범인을 알았다는 것도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아버지조차도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고 나중에 이 전현주의 진술서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아버지가 자살하라고 했다고 또 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당시에 고위공직자였어요. 예, 꽤나 괜찮은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라왔던 사람이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다시 귀국해서 환경도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았어요. 문예창작과에 새로 대학을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당시 남편을 만났다고 해요. 남편을 만났는데 이제 극단을 운영하고 그런 것도 별로 수입이 좋지 않고 극단도 좀 운영 상태가 안 좋고 재정 상태가 좀 열악해졌고 전현주 본인도 좀 낭비벽과 사치가 좀 심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빚이 생겨났고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유괴해야겠다. 그리고 당시에 이 아이가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아이를 유괴하면 내가 원하는 정도의 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한 거죠. 박대양을 유괴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전현주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8살짜리 어린이를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하고서도 아직 살아있는 양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밝히고 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자, 이후에 아동 유괴 사건이 좀 많이 줄었죠. 사실 이런 식의 아동 유괴 사건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유괴의 방식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네. 예전에 SNS를 이용한 방식의 어떤 미성년자들에 대한 뭐 길들이기라고 하죠. 그 아이가 스스로 그 가해자의 어떤 영역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면 2021년 10월에 이제 서울에서 일어난 일인데 계속 SNS로 이 피해자랑 가해자가 좀 오랫동안 친분 관계를 쌓았어요. 다이렉트 메시지, DM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보내면서 가해자는 남성인데 성인 남성인데 자기가 15살의 여자 중학생인 것처럼 피해자한테 얘기를 하고 계속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거든요. 피해자는 9살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SNS 통해서 관계를 친분 관계를 이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만나자. 처음으로 이제 밖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밖에서 만나는데 이 사람은 15살의 여자 중학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사라져서 학원에 가지 않아서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가 안 왔다. 그래서 막 신고하고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색을 해보니 이 아이가 어떤 남성과 나란히 걷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남성 검거에서 확인을 해보니 남성이 다 범행 일체를 자백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이 여자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자백을 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의 신종 유괴일 수 있거든요. 네, SNS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친분을 쌓은 뒤 어린이를 깨어낸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 지구대 직원들이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남성을 찾아내 현장에서 체포하면서 납치 등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 성남중앙경찰서는 A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특성상 아동을 불러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순 없지만 피의자 조사를 통해 분명한 범행 의도를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정말 직접 아이를 데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에게 오도록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서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2021년 12월에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SNS를 통해 알게 된 아이를 협박을 해서 당시에 아이가 13살이었거든요. 근데 20대 남성 2명이 어느 오피스텔로 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친구가 별 의심 없이 가요. 근데 갔더니 11시간 동안을 보일러실에 이제 감금하고 성폭행을 하거든요. 현장에는 22살 조모 씨 등 남성 2명이 있었고 A양은 보일러실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6개월 전 SNS에서 알게 된 A양을 협박해서 오피스텔에 오게 한 뒤 11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A양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에 검거가 됐을 때 합의하에 성관계 한 거다라고 이렇게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나중에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좀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사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굳이 돈이 목적이 아닌 거죠. 유괴의 목적이 과거에는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됐지만 지금의 유괴 방식은 성폭력을 목적으로 한 유괴 범죄로 좀 변질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범죄 가해자들의 특징이 결국 이거는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 정도의 연령의 아이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되게 모호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학생들한테 너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친절하고 잔소리 안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사이를 파고드는 것이 가해자들의 대표적인 수법이고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어쨌든 다그치는 일이 많고 하니까 엄마, 아버지하고 다른 톤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과의 친밀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친밀감이 뭔가 자기가 이제 부모님 모르게 비밀을 하나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가 또 어른이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이제 자극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유괴 거리에서 만나서 뭐 어디 갈까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이의 SNS도 조심해야 되지만 부모님들의 SNS도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그 쉐어렌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쉐어렌팅. 예. 쉐어와 페어렌팅의 합성어인데 쉐어라는 게 이제 공유하는 나누다. 거고 페어렌팅 양육이란 뜻인데 SNS에 어떤 아이의 양육 상황이라든지 아이에 대한 그런 정보를 이제 올리는 것, 그러니까 게재하는 것을 쉐어렌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용어가 조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육아일기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아이의 성장 앨범 수준으로 사실 SNS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이는 너무 귀엽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인간의 본능이 하나일 수 그렇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쉐어런팅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이들이 이제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나 거기에 또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괴 범죄에 활용될 수도 있고요. 이게 신분 도용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한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이 쉐어런팅의 위험성에 대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밖에서 놀이터에 앉아 있는 아이한테 다가가서 엄마가 몰래 차에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젊은 여성은 정말 아이랑 처음 보는 상황인데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 SNS를 통해서 파악했던 정보 몇 가지를 아이에게 툭툭 던져요. 부모의 이름, 그리고 초등학교의 이름, 그리고 동생이 다니는 유치원의 이름, 최소한의 SNS를 통해서 얻은 정보만 아이에게 이제 전달을 했더니 어떻게 알지? 아이가 엄마랑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재밌는데 갈까 하니까 다 따라가더라고요. 또 이게 나중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학교 폭력에 또 활용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건을 하다 보면 어렸을 때 되게 수치스러운 사진을 이제 막 서로 공유하면서 이 아이를 놀리거나 따돌리거나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할 때 아예 최소한의 사람들하고만 공유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는 공개하는 것들은 좀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 위험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의 유괴라든지 어떤 그런 방식이 바뀜에 따라서 아이를 보호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바뀌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법률도 이제 좀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는데 2005년에 이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이 되었고 이제 개정된 실종 아동법에 따라서 실종 경보 문자가 이제 재난 문자로 오거든요. 그리고 저도 되게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인상착의를 설명해주고 어디서 실종되었다 보신 분들은 뭐 빨리 연락 바란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몇 시간 있다가 그 사건은 어디서 종결됐다라고 실종 경보가 해제되었다는 문자까지 그렇죠. 오는데 해제까지 오더라고요. 네, 사실 저 되게 자주 받았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보호 대상인 사람들의 어떤 실종 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012년부터 이제 활용되고 있는 지문 사전 등록제라고 있어요. 이거는 꽤 10년 이제 가까이 된 제도인데 18세 미만 아동들의 그 지문을 이제 사전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까운 경찰서 가시거나 안전드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데 가시면은 직접 그냥 본인이 하실 수도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의 이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사전에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실종 아동을 찾는 데는 평균 81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지문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평균 46분으로 크게 이제 시간이 감축된다고 합니다. 분대로 떨어지네요.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거 자율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보호의 문제는 전 과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아이들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꼼꼼하게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